네,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반갑습니다. 대부분이 네 번, 지난번까지, 아니, 그러니까 6번 강의를 들으신 분이시죠. 물론 중간에 결석하셨어도 괜찮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새로 오신 분의 의견 중에서 하나가, 좀 의료 분야만 하지 말고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하셔서 바로 4번의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더 계시다면 이걸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동안 벌써 6번을 들으셨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이것이 보편적 복지 국가의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간에 연계가 돼 있고 또 하나하나는 어떻게 짜여져 있나 이거를 지금 세분화해서 들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7번째로 이제 주택 정책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택 정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면서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편히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은 이제 바로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들이 또 연세가 드셔서 혼자 사시거나 분가를 하셔야 될 경우라면 어쨌든 당면한 과제예요. 그죠?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는 주택정책과 조합운동 이렇게는 붙였습니다만은 조합운동이 왜 나오는가 하는 거는 바로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개요는 주택정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이해 폭이 워낙에 넓으실 테니까 하는 것과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런 걸 한번 거쳐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주택 현황,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그리고는 또 우리 전체 스웨덴 학교의 테마인 그럼 스웨덴 주택 정책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진전되어 오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인가 하는 얘기 거기에서 이제 조합운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것과의 관계가 오늘날의 주택정책이 그걸 어떻게 발전시켰나는 발전 현주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과 함의 이렇게 마치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주관적으로 주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주택정책은 어차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하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집, 네? 삶의 터전, 예. 그 다음에? 비싸다. 예. 그게 이제 비싸다 하는 개념은 그 이전에 누구에게나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근데 왜 비싸요? 소유하기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비싼 거냐고. 왜 비싼 거냐? 덩치가 크고, 응? 덩치가 크고 아무래도 부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싼 거를 쓰니까 가치가 높아서 조금 크게 더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집이 비쌀까? 누구나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가져야 되는 것이 거처인데 왜 비쌀까요?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집이니까 아닐까? 소유를 꼭 해야 되나? 그냥 느낌대로 얘기를 하세요. 뭐 이게 정답 아니야. 어느 것도 정답 아니고 모든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 대한 욕구들이 많은 거예요.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집에 대한 욕구. 그게 욕구라고? 요구요. 요구. 예. 그러니까 갖춰야 될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워낙 커져가지고 그걸 다 갖추. 아니 시장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왜 비싸냐고.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이제 공급을 최대한 싸게 해줘야 되는데 이익의 개념을 도입시켜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이제 하니까 비싸지지 않나.
그러니까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 개념으로 운영할 때 이거는 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수요 욕구가 높고 공급의 한계가 있을 땐 그 시장 논리는 자동적으로 비싸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삶의 터는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삶의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싼 주택을 어떻게 하면 안 비싸질 수 있어요? 소유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해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장기 임대. 임대는 누가 해주는데? 누가 마련해서 줘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조합.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지금 현재. 재테크 수단, 바로 시장 개념, 경제적 개념, 그죠? 주택이. 그 다음에 다른 개념은 없을까요? 그럼 조금 고급 용어로 그거와 비등한 관계 속에 있는 경제 정책에 의해서, 시장 정책에 의해서 주택이 비싸고 공급의 한계가 있고 뭐 이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게 삶의 터다. 이럴 때 생각되는 개념이 공공재로 주택을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경제 정책 대비되는 말? 사회 정책.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말씀 안 하셔도 주택하면 벌써 경제 개념만 있어요, 우리한테. 바로 그것을 한번 깨보세요. 주택이 뭐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의식주. 이 소리들 안 하시죠? 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람의 기본 조건은 의식주다.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 젊은 세대들 의식주라는 말을 하면 들어보셨어요? 의식주라는 말? 근데 별 관념 없죠? 있어요? 복지하시는 분들이라,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그게 있네. 의와 식은 대한민국이 바로 이 보릿고개를 넘어간 게 1960년대 넘어가면서 의와 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아요. 지금 격차, 소득 격차, 양극화 이런 그 사회적 개념은 쓰지만 당장 어떤 사람들의 굶는 문제나 옷이 헐벗는 북한 얘기를 할 때는 쓰지만 이런 얘기를 안.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거 이 주는 가장 대한민국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벌써 이미 우리도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경제 논리에 말려 들어가서 주택은 시장이 공급해 주는 것. 이걸로만 집착돼 있으니까 더 이상 인간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라는 개념에서도 벌써 떨쳐져 나간. 여러분도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려요? 이거는 반성하시라고. 사실 의식주는 기본 조건이다. 이걸 위해서 있는 게 의야 지금은 디자인 중심으로 나갈 만큼의 한국의 첨단 시장, 세계의 경제 12위권에 속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의료에 관해서는 한국 디자인도 앞서가고 세계 디자인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들은 감각적이나 디자인에 대한 그 수준이나 이런 걸 갖추었고 식량도 어느 정도 그걸 다 갖췄고, 그런데 이 주택만은 물론 외형적으로 그 주택의 유형이나 모형 이런 그 자재 이런 걸 따질 때는 실제적으로 세계 수준에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으나 내가 사는 데의 필요를 얘기할 때 아직도 주택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택 문제, 그래도 지방은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경기도, 솔직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여성이 한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2인 소득자 모델을 이미 갖추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한번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집 문제 고민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마음속에서 나는 집 문제가 여전히 생활하는데 가장 큰 문제다. 물론 자기가 소유를 해도 뭐 더 크게 가고 싶은데 식구가 많은데 옮겨야 돼.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나? 감히? 아무도 다 잘 사세요? 에? 만족하세요? 지금 현재 다들? 젊은 사람들 어디 살아요? 우리 실습생? 응? 아니 그러니까 집이 어디 사냐? 어떤 종류? 개인적 독립 아파트? 아니면 부모님하고? 그러면 걱정 안 돼? 앞으로 결혼하면 살아야 될 집이? 해주실 거예요?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였어요. 이제 주택 정책이 그래서 사실은 사회 정책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정책을 한번 정의를 한번 보겠어요. 주택 정책의 양면, 바로 저희가 조금 나눈 얘기,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 이것을 둘을 다 함께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의식주를 생각할 때 삶의 가장 기본 요소여서 의식주, 사회 정책으로서의 사실은 주택이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준만 해도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회 정책 안에서 볼 때 주택을 둘러싼 건축, 양식, 문화적 유산, 이제 여기까지 선진화가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을 보면 바로 IMF가 났을 때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하나가 주택 건설 시장의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실패작 중에 하나가 98년 주택 정책의 마구잡이로 건설을 한 것이 오늘날 수요 욕구하고 맞추지 못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 게 완전 경제 정책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건설하다가 보면 사회적 정책을 무시한 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일자리는 잠시 동안 창출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사회정책을 끌어안지 않고 했을 때 경제정책은 장기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건설 현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경제정책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사실 경제정책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처도 가장 센 게 어디입니까? 건교부들 국회의원 되면 건교부,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만은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경제 정책을 여기에, 이것이 이제 때때로 필요하고 꾸준히 필요한 정책임에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의미로 봤을 때에 이런 문화적 유산, 오늘날의 지금 선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후진국이 선진국이 밟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주택정책은 선진국이 또 앞서가면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여러 면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게 이런 모든 관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은 가족복지정책, 가족정책과 연계를 직접 지어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제가 옛날 강의로 들어가는 그 넘나듦을 조금 이해를 하시죠. 어느 사회정책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격리된 채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정책이 가족 단위로 바라보았을 때의 삶의 질, 여러분들이 많이 복지할 때, 복지 공부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뭐 이 소리 의례껏 하는 건데, 삶의 질 향상이 뭐냐? 주택만큼 삶의 질 향상 도움되는 게 없죠. 어느 정도 살았을 때 의식이 해결된 마당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주택정책을 내용이고, 이걸 좀 기본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세요. 주거 생활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가정, 공동 생활의 근본을 이룬다. 주거 생활이. 그죠? 개인, 가정, 공동 생활, 공동체. 따라서 주택 건축은 시장의 투자 대상 이상의 것으로 집이 재산 가치 혹은 사회 서비스 대상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를 위한 주거권 보호 정책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가치관과 철학 속에서. 그 다음에 가족과, 이게 이제 기본 이념이라고 본다면, 주택하면 가족과 건강,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벌써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지금 가족 건강, 아스트마, 알레르기 이 문제가 지금 대단히 국민병이 돼가고 있는 아주 일반화된 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이제 주택 환경에서 온다 해서 많이들 바꾸고 있죠. 라돈 문제는 오래전부터 좀 바꾸기 시작을 하고 모든 도배지나 이런 거에서 최대한 이물질, 화학물질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가족, 집이 건강보호, 정서적 안정, 경제성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는 집이 단순하게 내가 사는 거처, 삶, 지금에 와서는 그 삶의 개념이 워낙에 넓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젊은 세대들이 삶이라는 건 또 그 전 부모들이 생각하신 삶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집 자체는 나하고의 기호하고도 또 맞죠. 근데 그 기호라는 게 이제 정서적,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사실 엄청난 정서적 안정을 요구하는 그런 거가 주택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아동정책, 육아서비스, 부모를 위한 각종 보험정책 발달하는 과정과 직접적인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본 이념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실 주택정책 여러분들이 비싸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한 그 주택이 이렇게 가족과 위생 문제.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 강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저소득 지역, 층이 밀집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강 문제의 폐단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제가 반복 안 해도 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의 사회정책이라면 바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정책의 하나의 크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회 경제적 관점과 일자리,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환경적 관점, 이건 지금 바로 선진화돼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저희가 잘못 만들어낸 집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실 공적 재산을 투여한, 우리들의 세금을 투여한 이것이 10년 다음에 10년 15년 된 다음에 뜯어 고쳐야 되는, 또 살면서 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관점이 바로
문화환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 더 좀 부과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사시면서 느끼실 때? 뭐 솔직히 이 네 가지 관점에 나는 이 면을 잘 생각을 못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부회장님이시든가 어떠세요? 제가 나열한 네 가지 관점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점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뭐 본인이 미처 생각을 안 했다는 다들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그냥 꼭 집어서 말을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면을 가장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 두 개만 한번 좀 찍어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 주택을 얘기할 때 어떤 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무시하는가? 질문. 이념 자체가 없죠. 예? 이념 자체가 제대로 안 갖춰져. 이 기본 이념 자체가 없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는 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는 뜯어 고칠 때가 됐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의 그런 주택 현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금은 물론 이제 주택 시장의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수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 수요 욕구에 따른 공급 양은 늘리겠다. 근데 이제 여전히 주택 시장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 내수 시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계를 시키시기 때문에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끌고는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오면서 보면은 계속 이제 보금자리 주택들 지우고 그죠? 저 천원계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짓는 데죠. 시흥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임대주택이 한 5년 전부터 활성화, 하여튼 개념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두 가지라고. 집은 어쨌든 내가 갖고 살아야 돼. 평생 동안 안정된 속에서 갖고 살아야 된다. 사실 아까 소유 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비싸진다 그러셨어요. 그럼 소유하지 않는 방식이 바로 사회정책인데, 근데 임대주택인데, 소유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그 집에서 내가 원하는 한 살아야지 소유 요구가 없어지죠. 그게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면 사실 임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응변적이지.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조사한 스태티스틱으로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헌법과 일반적인 법 체계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법 조항이 부족한 것이 이런 사회정책에 관해서는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보세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까 4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게 빠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 이거 주택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정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아무리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장 내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의 소박한 국민으로서 강의에 임하시는 그 생각은 좀 가져주시면은 오히려 이 강의 내용과 대화가 좀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신다면 사실 누구나가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4가지 조건을 얻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률은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나 재개발 사업에 치중, 바로 주택공급의 수, 재개발 사업에 치중하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복지, 주거권 이런 것이 대단히 선언적이다. 그리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하게 나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여기는 이제 우리 공무원도 계십니다만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게 이제 또 한계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 법인데, 우리나라 지금 무주택자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도 정확한 숫자를 최근에는 못 봤고 거의 40%에 가까운 게 2005년도에 나온 겁니다. 무주택 가구 비율. 가구예요. 인구 비율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전체 가구의 40%가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건 다가구 세대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개인이 그냥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반이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도 전체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거주자는 4.4%. 국가가 이 의식주의 이 가장 중요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금 혜택을 보는 층은 4.4%뿐이 안 된다. 이 보세요. 소득 대비 가계 계산에서 80%가 부동산에 엉켜 있고, 그러니까 삶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 재산 갖고도 사실 부동산으로 다 얽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제 세대만 해도 사실은 그런 걸로 그냥 어느 정도 만족을 했어요. 생활 자체가 단순하니까. 학비만 있고 이러면은.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지난 40년간 집값과 전세금 교대로 상승했고, 임대료 보조제도 사실은 서울에서만 소액으로 연간 30억 원 이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소액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자리 주택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 보금자리 주택 같은 얘기가 스웨덴 정책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거하고 한번 잘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 중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좀 더 보세요. 정부 재정 또는 기관, 다 아시죠? 이거 보금자리 주택이 뭔지는 정부 재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18년까지 150만 호를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이따가 보세요. 제가 이제 100만 호 얘기가 나옵니다. 스웨덴 역사에서.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이제 많이 개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하겠다. 이 보금자리 주택의 컨셉이 이제 이런 걸로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택 유형을 보면 여전히 보세요.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하는 게 하나가 있고, 장기 전세로 20년 전세하는 거. 장기 임대로 30년 이상 임대한다. 근데 이제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최대한 10년 되면 소유하는 주택으로 넘어가라 하는 게 이제 여기 암암리에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20년까지 두는. 그래도 이 자체만 해도 대단히 감지덕지한 그런 정책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서구식으로 봤을 때 공공주택, 보금자리 주택은 여전히 단기성이고 그냥 중간에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그러나 물론 이것이 또 발전돼서 영구화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언어 대신 아마 또 다른, 어쨌든 이 방식은 나쁜 건 아니고 시작했다는 데 대단한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자기 집 전월세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2000년하고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가구가 자기 집 소유를 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20년, 30년 이후에는 이거를 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했어요.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그걸 목적으로 10년, 20년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는 자기 국민의 다수가 소유를 하는 걸 여전히 사실은 조금 시장 논리 소유라는 거, 소유 개념,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나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은 존중을 안 하고 가는 정책임에는 확실해요.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개인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집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 10년 동안의 자기 집 보유율의 변화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령별로도 나누어 봐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라는 거는 지금 소득 수준의 안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서 차도가 있나 평균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혹시 연령별로 나누면 낫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30대, 40대, 50대 다 10년 동안에 감소된 걸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미래에도 가능성이 좀 약하다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간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 30대를 봤을 때 보증부 월세가 지금 급작이 늘어났죠. 젊은 층들은 특히 이제 월세들이 보증부 월세는 아시죠 뭔지? 아세요? 누구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시죠. 반전세라고 하는 어? 반전세라고 하는 것 일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 월세로 하는 거. 그것이 요즘에 아주 포퓰리즘 같이 이렇게 7.9에서 10점 대단한 거의 5% 증가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 다음에 40대 50대 전세 거주자도 사실 이거 보세요. 19%에서 21.4%로 증가했고 50대까지도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그랬다는 건 50대가 과거의 40대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증가됐고 그런 거에 비해서 아파트 가구 수는 2000년도 524만 약 524만 가구에서 2010년도에는 817만 가구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점점 더 모든 그 생활 공동체가 아파트화되고 있고 과거에 이제 그 시골이나 이런 조금 변두리에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구 유형 자체가 이제 단순화되는 거죠. 2인 가구. 단순. 그러니까 여러 세대, 복합 세대에 살던 게 분산되면서 분리되면서 독립되면서 동시에 또 나홀로 가족들이 많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인구의 변화는 뒤에 보기에 대단한 10년 동안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가장 문제가 편부모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혼 가족도 늘어나지만 그냥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노인들 혼자 살고 그래서 지금 가구 유형은 완전 세계 현대화 선진 유형의 첨단을 걷고 있는데 인구 삶의 스타일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공급이나 유형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은 2011년 분양주택, 임대주택 지금 현재 전환 여기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차를 보여줄 수 있죠. 임대주택의 변화가 11년에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 거로 볼 수 있죠. 분양주택 수는 거의 이제 천 단위가 아니죠. 이건 100만입니다. 100만이 늘어났는데 여기 단위가 1000이기 때문에 100만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임대주택은 그 퍼센테이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 해가 갈수록 이게 좀 그래도 지금까지는 증가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자료는 국토부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3년 7월 현재. 그러니까 이게 7월 현재는 아닐 겁니다. 11년이니까 이제 12년 그렇게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계시니까 보세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TV에 그 다큐 TV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 현황, 대학생들의 주택 현황이 학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문제도 또 하나의 대학생들의 문제로 다룬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전체 가구의 7%가 반지하 옥탑방 거주를 한다. 고시원 생활자 15만 명에서 여기서 서울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의 224개 대학의 대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18%. 사실 교육 정책에 아까도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얘기할 때 과거의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집에서 다니고 기숙사 하면은 집이 근교에 없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게 이제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고향이 자꾸 이걸 치네. 고향이 경기도 마석, 남양주 마석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리고 서울에서 그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고 또 가족들이 사는 집이 있었으나 멀다는 것 때문에 기숙사에서 한 3년을 총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이 먼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게 기숙사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도시를 이동하는 대학을 때문에 도시를 이동하는 게 대단히 기하급속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한 대학 정책의 하나로 기숙사가 생겨져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것이 이제 서양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서양에서는 18세가 넘으면 다 독립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다시 또 좀 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의례껏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데서의 기숙사가 임시로 사는 개념보다 이제 학생 공부하는 동안에 사는 하나의 주거 유형 이렇게 딱 떨어져 갑니다. 이게 이제 18%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08년 우리나라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에 생겨진 하우스 푸어의 개념이 새로 들어왔죠.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시죠? 하우스 푸어가 뭔지. 이게 바로 이제 중간층들의 빈곤화 바로 생겨지는 게 바로 집 때문에 생겨지는 거. 엄청난 대출에 의해서 집을 샀는데 그 다음에 이자 올라가니까 그걸 갚지 못해서 집이 그냥 덤핑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이런 사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하우스 푸어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의 큰 테마가 됐던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가장 나쁜 면을 지적하면은 이것이 한국의 현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퍼센테지가 보금자리 주택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임대주택 유형이 영구적이 아니라 혹은 사람에 의해서 영구적이 아니라 임시적이다. 그래도 장기화됐다는 20년, 30년이라는 건 대단한 그 매력 있는 숫자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식을 낳고 이제 독립이 되면은 소유를 해야지만 되나? 이것을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주소의 결론같이 맺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에 그런 복지국가에서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는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스웨덴 학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정책의 모두에서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스웨덴의 주택정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반복하기보다는 이걸 한번 보시면 주택 문제가 국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보다 바로 국민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터라는 걸 국가적으로 합의하에서 주택정책이 시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라는 두 축을 같이 활용합니다. 그걸 역사적인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사회정책에만 수년 동안 투자를 하면 또 어떤 시기에는 경제정책으로 해서 부양의 효과를 누리고 그러면서 주택의 양식이나 이런 것이 또 발전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양면이 같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주택정책이 여타 사회정책과 연관되어서 또 집 마련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금자리 주택에 20년 들어갔으니까 아직 20년 많이 남았으니까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하는 단순한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거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주택 문제와 다른 사회 정책 이것이 연관될 때 내가 다음번에는 어떤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니까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차이 아시죠?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발전, 화려함에 대한 화려함이 여기서 긍정적인 뜻에서 누구나가 그런 꿈이 있죠. 나는 집을 이렇게 꾸미고 싶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좀 더 넓은 집에 가고 싶고 애들이 뛰어노는 동안은 마당이 있는 데서 살고 싶고 노후에 되면은 시내 한복판에 문화 공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자기 기호오면서 자기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바로 다른 사회 정책과 연관이 될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그런 데서 자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노동정책의 문제가 얘기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복지국가가 자꾸 일을 하기를 싫어한다. 나태해진다. 국가가 집을 다 주고 뭐 애들 키워주는 거 도와주고 학교 거저고 이런 데에서의 그 나태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이거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마련되면은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 소득을 1년에 얼마 정도가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걸 할 수 이런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정책이 사람을 바로 삶의 터전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대단히 살리는 그런 그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 계시지만 제가 바로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스웨덴을 갔고 특히 직장 생활을 2년 하다가 갔지만 스웨덴에 가서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유학부터 했으니까 공부부터 했으니까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걸 다 그대로 진행된 저 개인적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에 살았던 학생 경우에 학생이 뭐예요? 18세 이후의 학생, 대학생이 되면 19세 이상의 대학생들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독립되니까 그때에는 학생 공동주택 원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있는 한 국가가 제공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혼자 사는 원룸, 그 다음에는 패밀리 아파트들. 만약 동거나 결혼한 학생들의 경우는 패밀리 아파트들이 이게 주로 이건 학생 신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거나 저거 학교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래서 참 처음에 스웨덴에 가자마자 인상 깊었던 게 학생 주택에 학생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뭐 스튜던트 홈 이런 데에 저를 제 장학재단에서 풀어놔 주는데 딱 가보니까 너무 그게 근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친구들 방문하고 하는 데가 여기저기 있는 학생 하우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쭉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죠. 그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게 여기 같은 데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사회생활 초년생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더 이상 안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집을 비워야 되는 게 뭐 영락없이 그냥 떨어져요. 당신은 언제까지 집 내놓으시오 하고 벌써 학교 이게 이 정보 교환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코민이 운영하는 코민이라는 건 이제 지방자치 단체입니다. 기초단위. 기초단위가 스웨덴에서 정책은 다 모든 그 기초적인 복지 정책을 다 다루게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도 코민이 다룹니다. 기초 정부가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혹은 조합이 설립한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는 임대 아파트에 살거나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건 여기서 이제 조합이 설립한 이걸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왜 조합이 설립한 데를 사느냐. 물론 개인이 설립한 데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완전 사인이 어떤 그 건설회사가 주택을 사는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가 극소수기 때문에 제가 조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조합 운동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그 뜻이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중장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살다가 희망하는 드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좀 오래 살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근데 아파트를 이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이걸 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살 때는 대단히 헐값이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신도시에 샀어요. 그 값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아예 안 하는 게 너무나 가치가 없을 만큼 그 당시에 37,000 크로나를 주고 샀는데 37,000 크로나를 당시에는 100대 1이었습니다. 한국 돈. 그럼 얼마에? 그런데 전체 크기가 90평방미터가 조금 못된 그러면은 한 30평이 넘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아주 현대 아파트라 한국 분들이 와서 보고 이런 집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네 하고 어떤 신부가 그러시더라고. 내부가 너무 근사하고 아름답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값에 올라간 건 그게 조합주택의 매력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시장 EU 가입 이후에 스웨덴의 주택시장도 대단한 교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의 일이냐? 1978년 얘기입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하죠. 그런 다음에 드림이 뭐냐? 이 집을 산 이유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서 산 거예요. 내 경우는. 임대 아파트를 나는 가고 싶었어요. 커뮤니 임대하는 아파트를 가면 내가 살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여름집을 사고 싶은 게 사람의 하나의 또 하나의 드림이라고. 그죠? 여름집이라는 게 전원주택. 그게 뭐 전원주택이 근사하거나 안 좋잖아요. 그게 다 하나의 드림이거든, 사람이. 주말에 가고 싶은.
그러거나 아니면 돈을 좀 모아서 단독주택에 근사한 정원, 넓은 정원이 있는 데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나? 지난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엔 마당이 있는 데를 선호하는 것이 보통 많이들 그렇습니다. 왜냐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장년이 되면 단독주택에 이어서 아파트, 전원주택, 뭐 더 잘 살면 단독주택, 전원주택 동시에 갖고 있는 이제 최상의 생활 환경, 거기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호수가 많고 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사한 보트, 그리고 날씨가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 휴가 때는 최소한도 1, 2주일 햇볕이 있는 나라에 휴가를 다녀오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자기 그 생활하는 데의 드림이죠. 지난번 2002년도입니까? 그 타일랜드하고 인도네시아 그 주변에 그 쓰나미 사건으로 그때 대단히 많은 피해를 가진 나라가 스웨덴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겨울이면 이제 그런 그 햇볕이 있는 해변가로들 여행 가는, 아마 피해자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스웨덴인 걸로 제가 알아요. 스웨덴하고 독일 사람들이 많이 타일랜드 쪽 겨울에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집이 제가 살았던 학생 하우스입니다. 학생 아파트. 그러니까 기숙사예요. 기숙사. 그러니까 방 하나에 방들이 원룸짜리가 10개 있고 공동 부엌이 있고, 방 안에는 물론 샤워랑 다 있고 가구가 다 갖춰져 있고, 요 밑에 거는 패밀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18평 정도 패밀리 아파트들이 단독으로, 그런 색깔이 우연히 비슷했는데 같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게 이런 이거는 뭐 하나의 전형적인 집은 아니고 제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집을 그런데 이 아파트가 여기, 그게 생략이 됐네.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어쨌든, 이 동네는 전체적으로 이런 그 하우스만 있는, 정원이 딸린 하우스만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중앙 도시로부터는 조금 변들이죠. 그래도 많은 경우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요거는 그 집 뒤에 어린이들 그 플레이 하우스라 해서 아이들이 왜 소규모의 장난하는 모든 소꿉장난 하면서 사는 그런 걸 이제 따로 집 뒤에다 지었던 거고, 가보니까 이게 그냥 폐허처럼 돼 있더라고. 그 이사 온 사람이 이걸 사용을 안 한대. 그래서 거의 그래도 지금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은 건데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손수 지은 거 이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집이 잘났거나 뭐 훌륭한 거 아니고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집인데, 이런 그 빌라, 이거를 여기서는 빌라라고 하는데, 이런 개인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주택 시장이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합이 만든 집입니다. 그리고 땅은 시우지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직 소득의 그 금액은 두 사람 합치면 좀 어느 정도 되지만 저축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감히 저지를 수 있는 집. 왜? 싸니까. 조합이 하고 땅은 시우지고. 그런 얘기 이제 한국에도 나오죠. 시우지 땅을 아파트 지어서 한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년대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집이 싸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아파트에 살면서 좀 더 큰 데 가고 싶고, 이거 다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의 욕망이죠. 이건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그 중간 단계, 이러다가 돈이 더하면 이제 이런 데서 전원주택을 갖거나 아니면 더 근사한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바로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그런데 땅이 한 200평이 됐기 때문에 제법 넓은 정원이죠. 그러니까 뒤에 그런 것까지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이거는 어린이집, 5분 걸어가면 어린이집, 조금 더 가면은 호숫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네. 이것이 옛날 지주가 살던 호숫가에 있는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컨퍼런스 룸 혹은 얼마 전까지 카페로 또 이용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작은 컨퍼런스, 작은 파티, 가족, 한갑이다 뭐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결혼까지 생각할 수 그런 걸로 활용되는 지역마다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집하면 스웨덴 개념에서는 그냥 완전히 공동체, 내 동네에 뭐가 있고 이런 그 개념이 생길 수 있는, 그걸 그냥 제가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떠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이걸 보세요. 주택정책의 발전 개요를 보면 스웨덴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950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어려웠다는 건 다 아시고 30년대부터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67년에 주택정책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하는 이 말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정말 삶의 터를 철저하게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 수요 욕구에 맞춰서 해야 된다. 모든 이런 사회정책은 다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행정계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그래도 67년에 넘어간 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택정책 업무가 지방정부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제가 주택정책이 다른 사회정책하고 연관이 돼야지만 자기가 어떤 집을 어떻게 불려나가고 해야 될 수 있는 꿈과 플랜을 세울 수 있다 말씀드린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산다, 임대 아파트에 산다, 가족이 아직은 임대 아파트 살아요. 스웨덴 경우를 생각할 때 아이들이 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소득은 차이가 없어. 이랬을 경우에 내 소득에 들어오는 수입이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 임대료. 근데 이제 스웨덴 정책은 70년대 오면 대단히 늘어나는 게, 제가 좀 시간상 그걸 다 안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을 아마 그거를 안 했어요. 예, 제가 좀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많이 스웨덴 얘기를 뺐는데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런 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산업 초기화되면서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밀려오면 주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러면서 지어진 집들이 수요 욕구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건 어느 사회나 겪는 현상입니다. 이러면서 1970년대에는 70년대 들어가면서는 바로 이제 이 시기인데, 완전히 선거가 주택시장 정책이, 주택정책이 선거에 이슈화됐습니다. 1970년 요 초기에 무렵에. 그래서 정부는 100만 호 밀리언 프로젝트를 선언합니다. 아까 보금자리 150만 했죠? 우리나라 인구 대 150만. 스웨덴 인구 그 당시에 800만이 미처 못 될 때예요. 100만 호 프로젝트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스웨덴 사회에 진입하는 인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민자들을 대폭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100만 원 건설이 바로 아까 제가 3만 7천 크론하고 산 이유가 그것도 100만 원 주택 건설의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정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옛날에 유럽에는 다 아시죠? 유럽의 옛날 아파트들은 대단히 아름답죠, 겉이. 그러니까 절대 그걸 헐거나 이러질 않는데 내부들은 이게 수백 년 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샤워 없죠, 수세식 아니었죠,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이런 불편한 거를 내부 개조를 하고 내부 개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리모델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런 게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주택시장을 재건축하는 게 재건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외형은 그대로 두고 이제 안을 좀 크게 만들고 현대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벌이는 게 70년, 80년대 주택 정책이 20년에 거쳐서 대폭 발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늘어나면 스웨덴이 들여온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1인당 제가 그걸 지금 삭제하는 바람에 기억을 못 하는데 최소한도 살아야 되는 평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더 출산했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크지 않는 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는 건강, 정서적 안정,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지방정부는 임대주택 중에서 큰 데를 자녀가 늘어났을 경우에 옮겨줍니다. 이게 이제 주택정책의 하나로. 그랬을 경우에 임대료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소득 수입은 같은데 자녀가 늘어나서 큰 데로 가는 바람에 임대료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지출이 많이 돼야지. 그것을 방지하거나 보조하기 위해서 생겨진 게 주택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자녀 수, 가족 수나 이거에 비해서 클 경우에, 그러나 가족이 2명인데 큰 데 산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족 수, 소득, 총액 이걸 따져서 임대료가 표에 의해서 주택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대단히 강화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부구조 질적 향상, 집 주변에 조경, 녹색 2번 들어갔네요. 정원 의무화. 이것이 1980년대 초기에 일어나는 주택정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만의 문제, 초기에 가난할 때는 일단은 사는 거처, 말 그대로 거처가 필요했는데 그 다음에는 거처가 아니라 내가 사는 보금자리가 필요한 거고, 보금자리는 사회 환경과 어우러져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런 그 정원 환경 관리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개념을 하나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스웨덴에 살면서 대단히 불편한 건 하나 있었어요. 주차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안에 없어요. 전부 공간들은, 외부 공간들은 정원입니다. 주차장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쇼핑을 하고 오면은 집 앞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내려놔줘서 가족이 그걸 들고 가게 만들어주고, 한 사람은 가서 멀리 가서 주차를 하고 와야 돼. 주차장은 이거는 환경관리 사업하고도 관계되는 일.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서로 간의 합의죠, 국민 간에. 사실 모든 게 시민 편의적으로만 하는 거는 시민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 공해는. 하여튼 이게 이제 스웨덴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과 사회 통합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바로 사회 통합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의 사회 통합하면 아직까지는 빈부격차의 이야기, 양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스웨덴은 지금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 이민자가 16%예요. 외국인이.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생겨지는 사회통합. 그러면 스웨덴 사람이 부자촌에 살고 임자들은 가난한 조금 변두리층에 사는 100만 원 밀리언 프로젝트에서 역효과로 드러났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민자들을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독재 국가가 좀 많았습니다. 스웨덴은 이민을 돈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거든요. 대체적으로 정치적 이유냐 아니면 휴머니즘에 의한 인본주의에 입각하는 거냐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이민을 받아주는데 대부분이 전쟁 국가에서 오는 난민들 내지 독재 국가에서 도망 나온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다 보면 사실은 다수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저소득층, 저교육층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문화가 좀 독특한 나라들을 주로 아랍 계통에서 온 아프리카 이런 경우에 그 문화 차이라는 게 대단히 크기 때문에 또 스웨덴이 한때 그 정책이 사회 정책이 항상 그 당사자 중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데 살게 해주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 살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사람들끼리 사는 그 문화 형태를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유지를 굉장히 장려를 했고 그래서다 보니까 새로 짓는 집들이 아주 멋있었는데 저도 그거 아주 만족했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살면서 10년이 채 안 돼서 5년 되니까 벌써 개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집 동네 분위기도 달라지더라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하나 일종의 실패, 이 사회통합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이러다 보니까 사회통합 그 소위 말하는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그 나라 사회화 문제는 자녀들이 다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차피 스웨덴에 살면은 내가 어디서 왔든 간에 사는 동안은 스웨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돼야 되고 어디 가면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는 데서 생겨지는 여기에서의 양극화 이 문제가 이제 스웨덴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방학하시는 동안에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그 얘기는 맨 마지막 강연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다녀왔어요. 이번에 가서도 정말 이 문제를 대단히 느끼겠더라고요. 다니면서. 이 사회적인. 그래서 오늘날의 주택정책의 열쇠말은 테마, 소위 말하는 테마라는 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좀 그동안 쭉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피곤하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저쪽에 그 하나, 둘, 세 번째에 중간에 계신 남자분 들으셨어요 혹시? 네. 지속 가능성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이제 주택 정책의 기본 이념이라는 말씀이에요. 초기에 보여드릴 때는 삶의 질이었는데 지금은 스웨덴 경우는 지속 가능성 하면 뭐를 생각하겠어요? 주택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우리 앞에 계신 여성분 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집 짓는데 지속 가능성 하면 지속 가능성 그냥 영구적인 거 하면은 뭐를 생각해야 돼? 에? 지금 이 경고성 그죠? 당연히
안 무너져야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근데 오늘날 아까 네 번째, 제가 개념 중에 네 번째도 얘기를 드렸는데, 건강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가? 환경 친화적이래야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서 이제는 환경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주택정책에. 이거는 주민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주택정책과 건설자의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권리 주장만 하시지 말고 내 의견을 문화화시키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뜻을 문화화시키면 그 문화적 의견은, 수준 높은 의견은 건설자가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 논리예요. 아니, 주택정책이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그거 하나에, 소비자로서 그거 하나에 영향을 못 미치세요? 지속 가능성 가져야 돼. 그러려면 쓸데없이 외형적인 이쁜 것만 보시지 마시고, 요즘에는 텃밭들도 많이 만들더라고. 쓸데없는 돈 들여서 조경에만 하지 말고, 같은 조경이라도 지속 가능성 있게 하는 걸 이제는 내놔야 된다. 협동조합 다음번에 얘기하실 테지만 협동조합에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파트에 협동조합 생기는 사실들 여러분들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주택정책도 보세요. 주택정책이 절대 시장에만 맡기서는 안 됩니다. 내 사는, 내 권리, 내 뜻, 내 문화, 그걸 좀 수준 높게 했을 때 이런 지속 가능성을.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은 이제 그냥 뒷만 지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고안해야 되구나. 아무리 주택공사가 만든 거라도 시에서 영향 미치세요. 의견 내세요, 시장님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는 나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주택이래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하시면 최소한도 10%는 영향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네는 조금 모형을 달리 하세요. 그 돈 들어가는 거 같은 돈이면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그건 여러분들이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시는 다시 중앙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이 사회 발전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네. 이 분포율은 뭐 여러분들 지금 단독주택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단독주택이라는 게 이제 정원이 딸리는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고, 공동주택 중에서 55%인데 요렇게 두 개 합친 거 40%가 임대주택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임대 4.4%. 세대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0%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이렇게 잘 살 때 갖는 개념이지, 아니, 그러니까 꿈으로 이제 이어가는 개념이지. 그럼 뭐 이 사람들이 그럼 전부 못 사는 사람이냐? 물론 이 중에 전원주택 가진 사람 많아요. 그걸 집으로 지금 따진 거 아닙니다. 전원주택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물론 이제 어쨌든 뭐 너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흥분되게 하려고 한 예는 아니고, 이것이 이제 주택정책의 면모이다. 대신 지금 문제는 이 임대주택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것을 개인들에게 파는 경향이 대단히 지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차원에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막 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걸 제가 숫자로는 지금 담지 못했었지만 이번에 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40%가 지금 막 개인 소유로 넘기고 있는 정책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대료 결정과 주거권 보호. 세대는 임대주택이 왜 영구주택이냐? 바로 이겁니다. 임대료 책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조합, 바로 협동조합, 여기도 조합입니다.
세입자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세입자, 우리는 반상회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좋으나 절대로 이 명분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 관리비 요즘에 대단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시장이 지역 현장,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갖고, 우가 뭐냐, 우리의 문제는 우문,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그래서 시장에,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문제 보면서 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를 대단히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책정 기준은 주택의 질적 수준에 준하나 일반적으로 동급의 아파트에 동일한 집세라는 법원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집주인이, 아파트 주인이 마음대로 올리고자 하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일 임금의 동일 노동 하는 그 원칙이 스웨덴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세입자 조합 간의 단체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 책정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게 광역시 임대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그럼 뭐 양쪽이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작거나 크거나. 그래서 스웨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마음대로, 그래서 주거권은 자기가 특별히 어떤 그 법을 어겼거나 무슨 그 약물이나 알코올, 쉽게 말해서 약물이나 알코올 등등, 혹은 뭐 폭력적 행위, 이런 걸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집에서도 쫓겨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가족에 의해서 큰 집을 임시적으로 받았으면은 가족이 적어졌을 때 작은 데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현상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아파트 교환 제도라는 그 개인 그런 그 재밌는 문화가 또 있고, 그래서 정책에는, 주택 정책에는 이 주거권 보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조합 아파트를 대부분이 산다 이랬죠. 여기에서 이제 조합 얘기가 나옵니다. 주택 조합 운동은 사실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20년대 가장 가난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스웨덴 경우가. 이럴 때에, 그러니까 스웨덴은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정부가 모든 복지 정책을 발전시켰다. O 혹은 X, 어떤 게 맞아요? O 손 들어보세요. 정부가, 스웨덴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정부 정책, 정부가 주로 주도권 속에서 발전된 거다. O 하는데 손을 들어보세요. X. 그럼 누가? 시민, 국민. 스웨덴 말로는, 외국 말로는 시민, 보통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국민. 국민이에요. 조합을 누가 만드는데? 국민이 만든 거죠. 왜냐? 정부 우선 급하게 집이 없다.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고 있는 동기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자. 그래서 5명만 모이면, 그런 광고 많이 있죠. 뜻 맞는 5명만 있으면 조합 만드세요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전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 동네에서부터 시작된 조합운동이, 근데 이제 노동운동이 물론 스웨덴에서는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거차게 올라왔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국민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계인들, 이런 그 조합운동이, 주택조합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2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하나가 HSB라는, 스웨덴 말로 HSB라는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세입자, 요 말은 세입자의 저축은행 소리예요. 요 말이. 히레스예스테나 스파르카세가 세입자 저축은행. 세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창고를 만든 겁니다. 신용조합처럼. 그래서 조합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커가면서 B는 이거는 건축회사, 건축조합 소리인데 그런 뜻으로 이게 말이에요. 세입자 조합 내지 건축조합 된 겁니다. 바로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23년에 세입자 주거권 운동협회가 중심이 돼서 조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어쨌든 주택조합이라는 거 다 아시죠? 주택 그 창고라는 거, 주택 저축. 내가 언젠가는 집을 사고 싶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 그때 하나의 계좌를 오픈해서 그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의 경우는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뭐 매달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나 이런 거는 그냥 그건 자유예요.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어쨌든 오픈할 때 돈을 좀 집어넣고 계좌를 만들면 돼. 그러나 이제 보통은 장기 저축을 위해서 돈 몇만 원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회원이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저축금으로 이게 이제 기본 자금이 돼서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짓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혼자 해서 집을 질 수 있을 만큼 조합비가 많이 나오겠어요? 예지금이?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회사가 집을 짓다 했을 때 정부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시유지를 내준 거고 그리고 대출금을 건축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대단히 저렴한 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이거는 정부 정책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데서 국가은행들이 이런 것을 장기저축 제도를 만들어서 장기 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해주면 그런 자금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은 거. 이랬을 때에 이 집을 개인이 조합원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살 수 없냐? 저가 살았을 경우에는 지금은 살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살았을 때만 해도 제가 그 아까 샀다고 그랬죠? 샀을 때만 해도 그게 살려고 하는데 조합원이 아니니까 빨리 들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자문을 줘요. 그래서 해놓고 만약에 그 같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제 경우에서는 누가 더 긴 그 조합원 역사를 갖고 있느냐, 밥숟갈이 기냐 여기에 주점을 주더라고요. 그러거나 어떤 때는 대부분의 경우 롯데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거나 어떤 때는 이제 옥션처럼 써내는 거, 내가 얼마에 사겠다, 뭐 이런 것도 해서 뭐 가격차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집의 형태는 어떤 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없으나 이건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독특한 거 아시죠? 다른 나라에 없는 거. 그것처럼 북유럽에만 있는, 북유럽에도 다 있는 게 아니라 덴마크하고 스웨덴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인데 이 집은 싸요. 이 회사의 조합들이 진 아파트들은 왜? 바로 낮은 대출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이자를 물죠. 원금과 더불어서 이것이 한 40년짜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붙기 때문에 처음 살 때 싸. 그리고 관리비로 사는 사람이 관리비에 이자가 조금씩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내가 관리비를 낼 때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런 건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비 책정이 이 HSB라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내놓을 때 그게 포함된 게 나와서 공공주택의 임대료보다 조금 비싸요. 임대료는. 그런데 집을 살 수 있다 하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집은 그러나 내 소유권이야. 내가 팔면 이 집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이윤, 그 순이익, 살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은 그건 다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파트 사는 거나 똑같은데 그게 바로 관리비에서의 장기적 이자를 내기 때문에 관리비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사는 값이 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부 정책입니다.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의 배려죠. 여러분들 같은 집을 내가 소유하는 게 산다 그래도 정부 정책이 얼마나 뒤에 감싸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이게 사실 국민으로서 살면서는 고맙죠. 집을 샀다는 거는 참 어떤 국민이나 다 즐거워요. 근데 뭐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샀네. 나는 더군다나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거 말할 수 없죠. 스웨덴에 아파트를 하나 산 내가.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의 그 아파트의 소유라는 건 대부분이 다 이래요. 아주 극소수가 옛날 개인이 진 집들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그 퍼센테이지는 별로 이렇게 유형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하는 이런 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합이 지은 아파트의 이런 장점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지었기 때문에 조합은 영리 창출의 목적보다는 사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HSB는 너무 재밌는 회사가,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영화를 보더라도 조그만 아파트나 이런 데서 너무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잘 때는 침대, 서양 사람은 다 침대를 저녁이면 벽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자고, 일어나면 낮에는 그 덮고, 그게 이 HSB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거래요.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이 HSB는 처음 시작은 주택 건설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빈곤층, 저소득층들이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구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집안 공간은 작으니까 그 작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구들, 왜냐하면 유럽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한테 가져오는 선입견은 다 부자들의 그 왕궁 혹은 부자들이 사는 그 아름다움을 많이 우리들은 접해 왔잖아요. 그 양반들의 그 유럽 가구 얼마나 호화스러워요. 그게 가난한 작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노동자들 아파트에. 여기에서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들을, 작은 가구들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했죠, 처음에. 근데 지금은 미안하게도 혹은 유감스럽게도 혹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는데 현재는 이 회사가 스웨덴 시장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에 하나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 사람 보고 HSB 조합 건설회사라면 그래. 지금 그건 아주 지독한 하나의 건설 그냥 시장에 그 돈 버는 그럴 만큼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건설 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밀려나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로. 아니 우리나라에 어떻게 삼성이나 이 LG나 이런 건설회사, 현대 건설회사하고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HSB는 스웨덴의 세계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로 발돋움. 무슨 회사? 특히 환경 친화적 튼튼한 집을 짓는, 지속 가능한 집을 짓는 회사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릭스비겐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영어로도 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썼는데, 똑같은 내용이며 똑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만 조합원이 누구냐? 노동조합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기 노동조합원들이 집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게만 의존하지 않았고, 노동운동가들이 정부에만 소리친 게 아니라 이런 솔선수범한 조합을 만들어서 주택 운영까지. 그러니까 이 릭스비겐하고 아까 얘기하는 호에스베하고는 둘이
스웨덴 시장에서 가장 경쟁자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보여드릴게. 이 보세요. 스웨덴의 주택에서 가장 경쟁하는 현에서 70년 전 스웨덴 사회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을 보완할 조합운동으로 출발한 비영리 단체였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주택 정책의 시작은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 이 에코도시, 지속 가능한 주택, 지금은 모든 신도시가 전부 에코도시입니다. 스웨덴은. 바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 정책이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으로도 문화유산이 되어 있고 세계의 바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수출 시장이 되고 있어요. 이 에코도시들이. 왜? 재생에너지 창출에 의한 중소 기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가 에코도시로부터 만들어져요. 창조도시, 창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제가 바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차이가 조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항구 도시로 아주 아름다웠던 도시였는데 1800년대만 해도 항구 도시로 가장 아름다운 부자들이 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가 그 다음 1800년대 말부터 900년 초기까지는 항구 도시로 변합니다. 항구 도시로 변하는 건 바로 발틱 해로부터 스웨덴을 거쳐서 독일까지 가는 모든 물량 배들이 지나가는데 중간 도시, 중간에 머무르는 도시가 되니까 여기에서 제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폐수가 나오는 70년대를 상상하시면 돼요. 60년대, 70년대.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약했고 여기에서 폐수, 이 폐 기름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폐허가 된 도시가 한 20년 동안 여기서 살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도시가 나빠요. 그리고 제조업이 망하면서 이제 이게 산업 발전의 하나의 계죠. 그러면서 폐허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이런 크레인들이 남아있고 뭐 이런 거를 스웨덴이 에코도시로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장점. 이 모형을 변화를 안 시킵니다. 자연 그대로를 두고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신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런 집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 20년 동안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던 도시를. 이게 이제 스톡홀름시 커뮤니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에코도시의 모델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 도시입니다. 에코도 생태 도시로. 이게 하나의 집들의 그 집들, 그 동네 집들. 여기에는 자동차들이 별로 많이 안 다녀요. 왜? 전부 공중교통, 대중교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부 버스, 이거는 그리고 에너지 차들, 이게 전기 충전시켜서 가는 이런 차들, 이거는 뭐냐? 합승같이 되는 차들입니다. 여럿이 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카풀제들 쓰게 하고, 그런 이제 동네마다 그런 길들을 이런 그 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새강들을 만들어서 호수가 많으니까 호수로부터 우리 청계천 만들듯이 새강을 뚫어서 바람이 통하게 하고 새강들을 만들고, 그리고 옛날에 공원이 있던 걸 그대로 두면서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융화시켰다는 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너무 복잡해서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도시가 벌써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출이라는 겁니다. 방식이. 창이죠. 이게 뭐냐? 길거리에 쓰레기 집어넣는 데입니다. 쓰레기통이 특별히 없습니다. 스웨덴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이런 데다 집어넣어요. 왜? 이게 여기 보이는 이거. 지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흡입 장치가 돼 있어요. 모든 쓰레기는 이 흡입, 집어넣으면 그냥 쑥 들어가서 우리 그 진공청소기 하듯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쓰레기 처리장.
한 스테이션으로 한 동네 하나 있는 대로 다 그냥 밑이 전부 이 흡입 장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스웨덴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수출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들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7월 6일 날 제가 여기 못 왔죠.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하는 날, 교육 강의 있는 날. 그날 스웨덴의 날이라 거기 파티 겸 뭐 그게 있어서 갔더니 이 소개를 하더라고. 한국에서 한 수십 도시가 벌써 이미 들어왔더라고 이걸. 바로 이런 게 수출 사업이에요. 자기 나라 살리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단순한 사회 정책으로 시작한 건데 지금 경제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된 겁니다. 왜 주택 정책을 그렇게 경제 정책으로만 붙잡아서 경제 정책도 안 되고 사회 정책은 다 망하고. 지금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인지 아세요? 모든 바이오 테크닉, 이 에코도시에서는 하나 더, 이 에코도시에서는 이걸 지금 보냈는데 녹색 국민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국민의 집이 녹색 국민의 집으로 거듭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아파트의 발코니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모든 물과 쓰레기,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는가. 제가 이건 이제 물로 에너지 쓰레기 물 관계 흐름을 그린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버려지는 물은 특히 이 에코도시는 가정마다 물을 내보내는 게 하나입니다. 두 개가 나가는 자체 시스템에. 하나는 내가 먹은 물 정수, 거의 이제 정수 들어간 물이 나가는 거가 있고, 가다가 폐수가 버려지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대체적으로 쉽게 왜 정수물 들어왔던 건 정수로 다시 나가. 왜? 안 섞이니까. 화학약품들 들어온 게 덜 섞이니까. 정수 과정이 빠를 거 아니에요. 정수 과정이 빨리 해서 다시 빨리 들어올 수가 있죠. 유통망이 짧을수록 돈도 조금 들고 에너지가 덜 들죠. 물이 물만입니까? 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는 누가 부담하는데? 왜 우리 에어컨디션 이렇게 다 내려야지만 돼요? 이것만 내려서 되는 겁니까? 물 정화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게 다 전기인데. 이런 거를 동시에 세이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폐수 나가는 건 어디로 가느냐? 걸러요. 걸러서 영양분을 다 빼. 영양분을 다 빼고 마지막 가는 건 어디로 가느냐? 농어촌으로 직접 갑니다. 이 물이. 그게 걸음으로 둔갑돼서 가요. 가는 과정에서 이 처리가 다 돼서 물이 농어촌에 물 뿌리는데 걸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양득 삼득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게 없어요. 다시 돌아오거나 농어촌으로 가거나.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고, 여기 이 도시는 아파트 연료의 거의 100%를 자생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흡입된 쓰레기가 바이오 가스로 변해서 그 가스가 반이 아파트에서 쓰여지고 난방으로 쓰여지고 반은 태양열로 쓰여지고. 스웨덴이 햇볕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없는 햇볕도 태양열로 받을 수 있는 테크닉이 발전되는 거라고. 이게 수출품이에요, 또 하나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벽이 1평되는 정도의 태양열 커튼이 있더라고. 혹은 태양열 카페트를 밖에다 걸어놔서 그걸 한 서너 시간 쪼인 거가 세이브돼서 집안을 다 난방하는 이런 테크닉이 그냥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이것이 바로 창조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수출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보이죠? 모든 교통수단은 절대로 천연가스 석유 연료 안 씁니다. 100% 바이오가스 씁니다. 이 사람들이 버려진 쓰레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코도시의 순환 체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오늘날의 이제 주택시장. 여기에 세워진 아까 보여드린 이 아름다운 집들이 누가 지은 거냐? 이게 다 아까 두 개의 회사들이 지은 거예요. 두 개의 회사들이. 이거 그죠? 조합회사가 그러나 무슨 겉이 이렇게 그렇게 유난히 화려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스웨덴의 바로 결론을 보면 38년 주택 부족과 비참한 환경이 미치는 국민 건강의 심각성을 국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시민에 의한 협동조합 운동이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 협동조합의 주택건설은 시장의 실질적 경쟁 주체로 등장하면서 발전되면서 사실 시장 논리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실질적인 그 경영, 이우윤 창츠라는 경영자로도 이게 발전된 회. 릭스비게는 조금 아직도 여전히 노동조합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공공성을 더 강조하는 편이지만 모르겠어요. 큰 차이가 개인적으로 모를 쪽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HSB는 대단히 건설회사로서 발전됐는데 만약 실질적으로 이윤 창출하는 경영 건설회사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 발전 과정에서 미친 그 조합 운동 회사로서의 미친 영향은 지대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어느 세미나에서 어제 저녁에 협동조합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걸 사례로 물어봤어요. 스웨덴 경우에 HSB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순수 조합운동. 그건 뭐 의견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른 한편 정부의 보편주의적 주택정책이 여기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축비 보조 정책, 건설 부양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겁니다. 비싸다. 바로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아무리 이윤 창출을 하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나 이런 걸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국민이 삶의 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주택 정책의 가격은 정부가 안정시켜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주택 정책의 기본 과제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스웨덴은 철저한 시장주의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겪었어요. 92년도 경제위기 때 시장이 엄청나게 주택시장이 올라가면서 저도 피해를 당시에 아주 그런 격동을 겪었습니다. 이윤이 배란간에 몇 퍼센트 내던 게 10몇 퍼센트로 올라가는 15%까지 냈어요. 이자를. 그러면 월급에서 15%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때도 있었지만 그때 생겨지는 주택 보조 정책이 이게 다른 한편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택 가격 안정 혹은 사람이 사는 데에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사회 정책의 뒷면이면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 부양 가족과 노인층에 대한 바로 사회적 약자가 비교적 양질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맞춤형 주거 정책 제가 노인 정책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경제적 관점보다 보편주의를 바탕에 둔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때 달라지는 주택시장. 그렇다고 주택시장이 바꿔지는 건 아니죠. 다시 또 하나의 창조경영, 창조경제,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하나의 세상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게 돼 있으니까 머리는 발전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고 요즘에 중소기업들의 그런 게 TV 다큐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회사들이 있던데 아주 소규모들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여태까지는 아직은 이런 지식산업에서는 약하게 나오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지금 지식산업,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는 거다.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 집 문제가 한국에서 집만 있으면 빈곤을 면하죠. 그 빈곤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집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차이가 나는데 집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빈부격차 얘기도 대단히 줄일 수가 있어요. 노인연금 해결되면 그리고 집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은 아마 대단히 급상승하는 이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경제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의 그 평준화된 그 지금 극단적으로 벌어져가는 이거는 안 될 거다. 근데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하고 10년을 비교하는 결과 자기 소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 사실은 유념해야 될 주택정책이 우리나라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키를 열쇠를 쥐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도시 시흥